자, 다음은 372쪽 유추를 봅니다. 자, 유추는 뭔가 생소하고 어렵고 복잡한 대상을 단순한 개념이나 대상에 비교해 나가는 건데, 왜 이게 비교가 아닌 유추냐? 그냥 읽으면 얘도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범주, 즉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범주에 빗대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같은 범주를 다루면, 같은 범주라는 얘기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 즉 아까 했던 연극과 영화 같은 경우는 둘 다 예술이라는 같은 종류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 차이점을 다루면 비교 대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연극과 인생을 다루었다, 마라톤과 인생을 다루었다, 이러면 이 둘은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추와 비교 대조는 결국 어떤 대상과 비교 대조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죠. 지진은 지구의 외곽 부분이 생각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에 의해 번영되었다가 어떤 한계에 이르러 지각이 깨어지며 순간적으로 강렬한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지진의 뜻을 썼어요. 지진의 정의, 뜻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진을 더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나무자를 양손에 잡고 굽히면 굽어지다가 결국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부러진 부분이 진동하는 현상과 같다. 즉 무엇과 같다라고 즉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자가 부러지는 거하고 이 지진은 완전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혀 다른 종류의 것에 빗대어서 지진이라는 현상을 설명한 거야. 이랬을 때 우리는 유추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지진과 나무자가 부러지는 걸 비교했다라고 하지 않고, 즉 지진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자가 부러지는 거에 유추했다, 빗대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비유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유추했을 때 이게 비유하여 설명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범주에 빗대면 그게 비유지. 원래 비유라는 것 자체가 다른 범주의 것에 비교하면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라는 말은 비유하여 설명한 방식이고, 그 비유했다는 것은 다른 종류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분류와 구분인데요. 먼저 분류와 구분은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분류라고 말해도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분석과 달라지는 건데, 분류는 그 종류로 나누는 것, 분류는 어떤 대상을 종류로 나누는 것이 분류라면, 분석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했을 때 그 종류를 나누어 설명할 때 다시 분류와 구분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건 오직 문장을 먼저 하이어를 나열한 후에 상이어로 그 종류를 묶어 말하면 분류를 하는 거고, 반면에 상이어를 그 하이어로 나누어 설명하면 이를 구분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류와 구분은 구별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분류와 분석의 차이를 물어보게 되고,
굳이 물어본다면 분류와 구분은 하이어를 먼저 나열하고 상위어로 묶느냐 아니면 상위어를 하이어로 나누느냐 이 차이다 이겁니다. 예문 보죠. 가를 봤더니 딜티는 사람이 지닌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야. 즉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세 종류로 나눴다는 거니까 분류한 거야 분석한 거야? 분류한 거지. 분류한 거지. 그것은 감능적 인간형, 명상적 인간형, 그리고 영웅적 인간형이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다는 얘기고 이와 같이 종류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분류했다 또는 구분했다. 이걸 구별하지 않고 분류라고 말하는 거고 이때는 이게 분석이냐 분류냐라는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을 때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첫 문장에 나왔죠? 뭐예요? 성격의 유형이에요. 이게 이 글의 주제고 그리고 그 딜티가 구별한 성격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들었죠? 그러면 요 다음 뒷받침 문장은 그 세 가지 성격에 대해 보충, 즉 상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는 한 더 읽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걸 상수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쓰겠어요? 먼저 감능적 인간형을 소개하겠죠. 그래서 첫째 유형은 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얘기하겠어요? 명상적 인간형을. 그걸 둘째 유형으로. 그리고 셋째 유형은 뭘 가리켜요? 영웅적 인간형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능적 인간형이 뭐냐라는 건 물어볼 때만 읽으세요. 그죠? 물어볼 때 읽는 거고 묻지 않으면 굳이 읽을 필요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야. 자, 본문 봅시다. 첫째 유형은 매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충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다. 영위라는 낱말 익혀놔야 돼. 영위한다. 즉 충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데 어떤 움직여 생활하는 걸 영위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자고 이들은 누구야? 이들은 누구야? 감능적 인간형의 이들은 단체 생활이나 회의에서 분위기에 따라 협조적일 수가 있다. 둘째 유형은 즉 둘째 유형은 뭘 가리켜? 명상적 인간형은 앞서와는 달리 우리 뭐뭐와는 달리 밑줄치고 이렇게 서술어에 뭐뭐와 달리 하면 이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즉 비교문이죠. 뭐뭐와는 달리 앞서 제시된 건 뭐예요? 앞서 제시된 건 뭐야? 감능적 인간형이지. 감능적 인간형과는 달리 침착하며 조용하게 당면 문제란 맞닥뜨린 문제인데 그 당면 문제에 대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대처하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앞에 부사어 무엇에 대처하다. 우리가 앞서 문법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지. 어떤 조사가 어울리느냐 하는 건 서술어가 좌우한다. 그러므로 대처하다는 반드시 앞에 뭐가 오는 거야? 무엇에 대처하다. 가뭄에 대처하는 거고 태풍에 대처하는 거지. 가뭄을 대처하고 태풍을 대처하는 게 아니지. 목적어가 오면 안 되고 부사어가 와야죠. 당면 문제에 대처하는 명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셋째 유형은 뭘 가리켜? 영웅적 인간형은 의지적인 영역이 우세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 요소나 저항도 단호히 극복해내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의 방법상 성격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으므로 분류의 방법을 썼고 그리고 각각의 성격의 특징으로 감능적 인간형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란 말을 썼고 그리고 명상적 인간형은
즉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특징을 들었고, 영웅적 인간형은 의지적이고 과격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죠. 나달락에 보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셋째 유형이다. 자, 가달락만 보면 글의 주제는 인간의 유형 세 가지야. 그런데 나달락으로 가면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라는 의미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죠. 그것은 셋째 유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달락까지 우리가 전제하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인간의 성격의 종류가 아니라 영웅형, 인간형의 문제점을 이 글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달락 앞에 여러분들이 접속어를 넣는다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중 어떤 접속어를 쓰겠어요? 그런데를 쓰겠죠. 왜냐면 그 앞까지는 중심 화제가 인간의 유형 세 가지라면 이제 나달락에서는 그 중에서도 영웅적 인간형의 화제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쓰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셋째 유형이다. 여기에 속한 이들은 얼른 보기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이때 얼른이라는 말에 밑줄 치고, 얼른이라는 말의 품사는 뭘까? 부사겠죠. 부사. 얼른 보기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 좋은 듯도 하지만, 얼마를 지나고 나면 얼마의 품사는 명사죠.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지. 얼마를 지나고 나면 생산적인 면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일수다. 맞춤법 주의해야지. 일수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썼죠. 일수, 흔한 일이다 이 말이야. 일수다, 흔하다 이 말이지.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정당하며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믿기 때문에 할 때 때문에는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믿기 때문에 할 때 때문에는 붙여야 돼, 띄어야 돼? 띄었어야죠. 때문은 의존명사야. 띄었어야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협조적이 되거나 아니면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나달락은 영웅형, 인간형의 문제점을 들었고, 그러면 가와 나달락 둘을 비교하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나달락에 있고, 그럼 가달락은 중심 내용의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 전제라고 부르는 거고, 나달락은 주지라고 말하게 되겠죠. 다음, 이제 분석의 예시글을 보면, 괴테에 따르면 행복한 생활에는 밑줄 쳐 6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이 6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뜻이지. 행복의 종류를 말한 게 아니지, 행복의 조건을 말했지.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분석. 그럼 이런 글을 독해할 때에는 그 6가지가 뭔지 재빨리 그걸 찾아내면 되죠. 첫째는 뭐래요? 건강이라고 했죠. 둘째는 경제적 여유. 셋째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니까, 즉 극복의 힘이죠. 그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극복의 힘이고, 넷째는 뭐래요? 인내력이고, 다섯째는 뭐래요? 자비심이고, 그리고 6번째는 뭐래요? 희망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래 살고 고등교육을 받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흔히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번다, 행복하기 위해 직업을 구한다 하지만 천만에요. 행복이 있다고 믿을 때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슬로우라는 사회학자는 6가지 욕망의 단계를 설정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 일단 생존의 불안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건,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건 사실은 그 욕망의 1단계를 만족할 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된다고 해서 행복할 일은 없지. 만약에 공무원이 곧바로 행복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면 공무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살률이 1위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건 이게 곧바로 그 직업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자살률이 높으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된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어야 되잖아. 그럼 뭐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자살률이 높아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곧 행복은 아니고 이 괴테는 주로 마음가짐을 얘기했죠. 그래서 물론 경제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극복하는 힘, 인내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째 건강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웃들을 돕는 것, 자비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끔 세계적인 부자들이 어떤 어려운 나라를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이웃과 함께해야 행복하거든요. 내가 빵을 먹으면서 즐거우려면 적어도 옆에 사람이 굶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비심, 희망이 있어야겠다. 자, 따라서 이 글은 행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들었으니까 설명의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거죠. 다음, 나달락이 어려워요. 이 가달락의 경우의 분석은 찾기 쉬운데 이제 이 나달락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분석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본문을 보면 3.1운동을 화제로 삼았죠. 조금 전에 가달락은 뭘 화제로 삼았죠? 행복의 조건이야. 벌써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화제 자체가 분석의 글쓰기임을 여실히 보여주지만 지금 이 글은 3.1운동의 조건도 아니고 3.1운동을 화제로 삼았어. 그런 다음 동학혁명 이후 첫 번째 민중혁명으로 그 이면에는 1860년대 이래 성숙 발전되어 오던 전통적인 동학사상과 위정척사 사상 및 개화사상,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기독교 사상이 있다. 이런 복합적인 사상들을 바탕으로 급격히 발전된 민중의 성숙된 의식이 3.1운동을 저력 있게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자, 이 글은 3.1운동의 배경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그 3.1운동의 배경되는 사상이 3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이 글이 좀 더 주제 파악이 쉽다면 첫 문장에 3.1운동의 배경 사상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마치 행복의 조건에는 6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글을 쉽게 썼다면 3.1운동의 배경 사상에는 3가지가 있다. 이러면 분석이라는 게 빨리 보일 텐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3.1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는 3가지를 그냥 들었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 3.1운동을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3.1운동이 우리의 민중혁명인데 그 민중혁명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과거부터 전해져 오던 것, 기독교 사상까지 3가지가 그 3.1운동의 배경사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운동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으니까 역시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분석을 쓴 거고, 주제는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주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예시는, 즉 예를 들어 구체화한 거죠. 예를 들어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윗글에 예시가 있다라고 써 있을 때 찾는 건 제일 쉽죠. 제일 쉽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되고 있는 걸 예문을 보면,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았으면 집안 침하나 염수화 현상이라는 공해를 유발한다. 지금 가의 첫 문장은 지하수를 과도하게 쓰면 집안 침하가 일어나거나 염수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예로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종류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에 있는 걸 들어준 거지. 그 지하수의 종류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지하수의 여러 가지, 즉 예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뭘 들어준 거야?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하수를 들어준 거지. 그러므로 이때 예시했다, 이렇게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또 그 뒤에 나달락을 보면 자동이라는 말은 저절로 움직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예컨대, 그래서 이렇게 접속어가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예시라는 걸 더 빨리 찾을 수는 있죠. 그렇죠?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태양이 자동으로 떴다 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강물이 자동적으로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동이라는 말은 자동 카메라처럼 인간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자동이라는 말의 뜻을, 자동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한 거야.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예를 들었지. 자동이 아닌 걸 들었지. 해가 뜨고 지는 건 자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은 반드시 뭐야? 인간의 행위를 대신할 때만 자동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건 뭐라고 하는 거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건 자연현상이지 뭐야? 자동현상은 아니라는 거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컴퓨터가 자연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그래서 자동이라는 말의 특징으로 이 글은 뭘 들어준 거야? 인간의 행위를 대신해 준다는 거야. 이해됐죠? 인간의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건 자동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자동 그러면 그냥 스스로 움직인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 자동이고,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움직이는 건 자연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글은 자동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준 거야. 이것도 주의해.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즉 말하고 싶은 걸 강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올바른 수험 생활은 뭐냐, 올바른 수험 생활은 뭐냐 하고 그 올바른 수험 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수험 생활이다, 이렇게 예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예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예를 들어준 건지 아니면 반대되는 예를 들어준 건지,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계 있는 예를 들어주는데, 같은 입장의 예를 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묘사입니다. 묘사는요,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듯이 감각적으로 구체화할 때 대부분은 시각에 의존하지만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상관없이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걸 묘사라고 합니다. 먼저 예를 보는데 가달라, 해주반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해주반이라는 소반, 작은 밥상이야. 소반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라는 의미일 때 중은 의존명사라 띄었습니다. 소반 중에서 조형적인 취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형태로서 일반적인 소반이 4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넓은 판각을 2개 세워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주반은 다리가 4개라기보다는 넓은 판 2개로 다리를 만들어 이루어진 소반을 즉 해주반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 판각에는 이러이러한 글자 등 문자 도안이나 꽃과 나비 등을 투각하여 우아하게 꾸미고 있다. 마치 해주반이라는 이 밥상을 눈앞에 둔 듯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죠. 눈으로 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하는 건 절대 어떤 묘사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는 그 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글에 비해 주관적이냐 다른 글에 비해 객관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묘사라는 것만 알아채면 되지 굳이 이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는 그 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가글이 무조건 객관적 묘사다. 그게 아니라 나글과 비교했을 때 나글과 비교하면 같은 묘사라도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나글을 봤더니 이슬을 실은 듯한 밤 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즉 이 글은 소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바로 그 밤기운의 모습을 이 밤기운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이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밤은 깊지 않았는데 온 천지가 고요하고 빗소리가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라는 건 아까 해주반을 설명할 때에 비해서는 매우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묘사냐 아니냐는 그 수식어, 서술어, 즉 그 수식어나 서술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 그 설명하는 대상을 수식하는 말 또는 서술어에서 보다 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자, 다글도요. 다글도 사실은 다글 그 자체만 보면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객관적이라도 볼 수 있고 문제는 나글에 비해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를 읽었더니 그는 가늘고 타원형인 얼굴을 지녔다. 굵고 곧은 갈색 머리 아래로 펼쳐진 이마는 윤이 나고 햇볕에 타서 약간 그을려 있다. 그의 짙은 눈썹은 머리 빛깔보다 어두운 편인데 양쪽 끝이 햇볕에 바랜 것처럼 붉은기가 도는 금빛이다. 그의 외모를 누드로 그리듯 묘사했는데요. 나에 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요. 반면에 또 가글과 비교한다면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거니까 밥상을 묘사한 것보다는 훨씬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묘사의 주관성, 객관성은 비교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글 자체로는 다소 주관적이다, 다소 객관적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명료하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서사와 그리고 과정, 인과의 예문을 봅시다. 376쪽의 서사의 예문을 보면 이 영국 맨체스터 지역 가까운 신도시에서 운전 미숙으로 길을 잃었고 그걸 영국인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다는, 그래서 그 모습에 우리는 감사했다라는 에피소드, 사건을 들었죠. 우리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에피소드를 뭐라고 불러? 일화라고 불러. 일화. 즉 실제로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일화라고 하고, 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유학 당시에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이를 우리는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영웅적 이야기나 모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어제 한국 대표팀하고 베트남 대표팀이 축구를 했고 그래서 3대1로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걸 써놓은 문장은 서사죠. 이해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쓴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서사란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중에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그걸 일기에 썼다. 그럼 그게 서사죠. 그렇죠? 자, 다음의 과정은요.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일이,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순서, 차례, 방법 등을 이야기할 때 이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써놓은 거지. 예문을 보면 오염된 물은 누가 청소하는가? 즉 이 글의 설명의 대상은 물의 정화죠.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것, 이걸 즉 화제로 삼았고, 이게 누가 청소하는지, 그리고 증발이나 증산작용과 같은 물 자체의 순환과 분해자, 생산자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오염된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리고 몸 밖으로 깨끗이 치워준다 하고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방법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더 보면 오염된 물은 누가 청소하는가 하고 의문형으로 쓰는 이유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글의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글의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으로 표현을 했죠. 증발이나 증산작용과 같은, 요 같은이라는 이 활용, 같다가 같은, 같고, 같지, 이와 같은 활용은 품사가 모두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뭐와 같은 할 때 같은은 품사가 형용사고, 이 같다가 품사가 달라지는 건 전미사 이가 왔을 때, 전미사 이가 왔을 때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미사 이가 와서 부사가 되거나 조사가 될 때 말고는 같다는
같은, 같고, 같지 모두 형용사다라는 거. 증산작용과 같은 물 자체의 순환과 분해자, 생산자가 그 역할을 한다. 태양열에 의해 액체인 물이 기체가 되고, 자, 물이 기체가 되고 이렇게 진행 방법을 썼죠? 이와 같은 진행 방법이 드러나면 아, 과정이구나 하고 금방 찾게 되는 거야. 기체가 되고 식물의 체내에 있던 수분이 기체가 되어 잎을 통해 발산된다. 주어가 뭐예요? 발산된다의 주어가 뭐야? 수분이야. 수분이 기체가 되어 발산된다. 이처럼 밖으로 뿜어나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매력 발산, 그죠? 밖으로 뿜어나온다 이 말이야. 다음. 이때 물은 자기가 용이하여 가지고 있던 물질을 몽땅 그 자리에 둔 채 깨끗이 청소된 채 자기만 기화한다. 자, 깨끗이 청소된 채하고 앞뒤에 있는 이 문장보를 뭐라고 불러? 앞뒤에 있는 이 문장보를 뭐라고 불러요? 응? 앞뒤에 있는 이 문장보를 뭐라고 부르냐고? 줄표라고 하는 거야. 줄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건 붙임표라고 하는 거고, 단어와 단어, 형태와 형태 사이에 있는 건 붙임표라고 하고, 긴 건 줄표라고 하는 거야. 이때 줄표는 삽입구문,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구문의 앞뒤에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줄표 말고도 삽입구문은 뭘 써도 되죠? 쉼표. 앞뒤에 쉼표를 써도 역시 삽입구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우리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을 기화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만 기화한다. 기체가 된다 이 말이야. 즉 이와 같이 즉이라는 접속어는 주로 어떨 때 쓰는가라는 걸 눈여겨보란 말이야. 이 즉이라는 말은 앞에서 쭉 나열해 오던 걸 요약 강조해 줄 때 써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 즉은 매우 중심되는 문장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거지. 즉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수증기 상태가 되어 구름을 이룬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기체가 된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을 이룬다라고 했지. 물론 이때 물론이라는 접속어는 주로 부연할 때 쓰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새기는 거지. 물론 이때 공기 중에 먼지가 약간 섞이기는 한다. 구름은 다시 액화되어 비의 형태로 땅 위에 내린다. 이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세포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건 공급해주고 필요 없는 건 세포 밖으로 그리고 몸 밖으로 깨끗이 치워준다. 그래서 어떻게 오염된 물이 정화되는지 그 주제는 오염물의 정화 과정을 주제로 담고 있는 거죠. 설명 방법도 과정이라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글의 주제는 오염물의 정화 과정이죠. 오늘 가면은 정화라는 단어의 한자어 정화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거의 많은 정화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어떤 한자가 어울리는지. 먼저 뭘 추리하냐면 이때 정화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이거야. 정화한다는 깨끗이 한다는 거지. 깨끗이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자에
분명히 변화할 화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추리하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시험에서 한자 문제가 나왔을 때, 밑줄칠 한자로 바른 것은 했을 때 그런 추리 과정을 통해서 한자를 찾아야지 외우고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거든. 자, 정화라는 거 찾아보고요. 다음, 인과는 결국 원인과 결과, 왜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건데, 옛날에는 오히려 사회생활의 비중을 정신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해왔다. 종교, 학문, 이상 등이 존중되었고 그 정신적 가치가 쉬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앞에는 옛날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러나 뒤에는 현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접속어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옛날에 정신적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가 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옛날을 대조한 거지. 대조의 방법을 통해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것은 뭘 가리켜?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하고 원인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죠. 원인 또는 결과라는 낱말이 항상 글 속에 인과의 방법을 쓰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는 거야? 현대 산업사회의 비대성이라는 거야. 그럼 질문, 물질 만능주의와 현대 산업사회의 비대성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라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가 결과고 현대 산업사회의 비대성이 뭐라는 거야? 원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물질 만능주의와 현대 산업사회의 비대성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물으면 인과관계도 인과관계지만 결과와 원인으로 이루어진 걸 찾아야죠. 그렇죠? 산업사회는 기계와 기술을 개발했고, 우리 개발이라는 낱말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바꾸는 거야. 더 바꾸고 고치는 걸 이 개발이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면 뭐라고 쓴다고? 개발하고 여의를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개발과 개발 구별해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기계와 기술을 개발했고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했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즐기는 방향으로 쏠렸는가 하면 사회의 가치평가가 부를 기준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기울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이 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산업사회의 비대성에 두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편으로는 검소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소하지 않는 정부고 검소하지 않는 개인이 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이익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자연은 농경 문화 때는 마음껏 많이 만들어 소비할 수도 없었지만 적어도 1년이라는 과정 속에 계속 생산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산업사회는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썩어나가는, 즉 폐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사야 된단 말이야. 휴대폰을 들어보자고. 이미 모든 집집마다 휴대폰이 있어. 심지어는 가족 수만큼 휴대폰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휴대폰이 모두 한 사람씩 사용한다고 해서 휴대폰 회사들이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좋은 걸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윤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휴대폰 하나 가지고 10년을 쓴다 그러면 그 10년간 새로운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회사는 처음 만들어진 이윤으로 버텨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야? 몇 년 못 가서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내 마음껏 소비를 조종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휴대폰을 아껴도, 컴퓨터를 아껴 써도 어느 날부터 컴퓨터는 더 이상 못 쓰게 돼버리고 휴대폰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아무리 잘 그걸 간수를 해도.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아무리 간수를 잘해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더 못 쓰게 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늘 변함없이 소비를 자극하는 이유고, 우리의 머릿속에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놓은 게. 왜? 자본주의에서는 새로운 물건은 분명히 더 나은 기능을 답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전의 교육은 새롭다고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이번에 수확된 과일이 꼭 작년 과일보다 더 맛있고 품종이 나아지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지금 대하는 걸 소중히 여겼다고. 근데 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 것에 대한 우리가 애착이나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본가들이, 기업이 팔아먹을 게 없으면 복고풍을 조장해서 또 팔아먹죠. 그죠? 일부러 복고풍을 조장해서 또 팔아먹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또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뭐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그 더러운 떡볶이를 또 사다 먹고 이러면서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선생님은 응답하라 뭐뭐뭐뭐, 선생님도 재밌게 그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조금 더 사회학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썩 바람직한 드라마는 아니죠. 왜냐면 미래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 늘 바람직하게만 살 수는 없지. 또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옛 추억에 또 잠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응답하라 1988 이거는 수임 연배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 오히려 젊은 애들보다. 그 앞에 건 좀 젊은 애들이 봤는데 이건 오히려 나이 먹은 애들이 많이 보고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동창들 만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어요. 아주 이런 그 이상한 현상이 또 팽배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원인을 현대산업사회의 비대성으로 두고 있고, 이런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다? 인과의 방법을 썼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점심 드시고요. 점심 먹고 다시 2시부터 또 다음 수업을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점심 드시고 한 20분간 문제 좀 풀어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